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테리, 한국 이름은 김수미입니다. 먼저 이 제9회 민주 한인날의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그 허인옥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버지니아가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 어떻게 보면 제 고향이에요. 저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왔고 제 모친도 여기서 사시고, 또 제가 13년 동안 여기서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일하면서 또 버지니아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버지니아가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민주 한인날 생일날, 그런데 진짜 얼굴이 안 보여서 어떻게 저를 마주쳐야 되는데, 저 잘 보입니까? 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말은, 일단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머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와이로 먼저 왔는데, 그래서 좀 한국말이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이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더욱더 오히려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은, 일단 먼저 북한 얘기 좀 먼저 하고요. 제가 계속 미국 정부에서 일하면서 북한을 보고 왔기 때문에 북한의 목표와 정책, 그리고 나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견해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먼저 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뉴스 잘 보시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뭐 15년 동안 봐왔는데 세계에서 정말로 유일무이한 체제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 세습 왕조입니다. The only communist Confucian hereditary dynasty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산업화를 겪고 문맹률을 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를 겪은 체제는 아마 세계에서 오직 북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북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압적이고 또 기본적 인권만저 완전히 송두리째 짓밟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이고, 그리고 북한은 전체 인구와 총생산 대비 군사 지출이 세계에서 제일 큰 체제입니다. 인구 2,300만의 빈곤 국가 북한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와 거대한 국가 다음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모순적 정책은 인민의 빈곤, 기아, 탄압, 그리고 지도층의 호화스러운 삶, 폭정, 우상화와 핵 공갈로 계속 반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래도 북한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도 불안정한 이런 실상은 그래도 지난 65년 동안 계속 반영되고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가히 북한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유니크한 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김가 왕조와, 어떻게 뭐 왕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왕조와 북한 지도층의 좀 기이하고 코미디 같은 표면 아래에는 핵무기와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독재 정권이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서부터 실상 자기네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야 했고, 이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벼랑 끝 협상 정책을 늘 추구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언제나 다른 일로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맨날 좀 바쁠 때 도발을 감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하게 되면 점점 더 극단적인 분위기로 몰아간 뒤에, 그런 다음에 평화공세로 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이런 작전을 벌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든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내게 하면서 결국 미국과 한국이 그 북한한테 양보를 하게 만드는 거죠. 북한이 솔직히 이러한 정책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여태까지
통했기 때문이에요. 이 북한은 이 벼랑끝 전술로 지난 지금 65년이 넘도록 지금 거의 6년이 됐습니다. 거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이 북한의 크고 작은 위협과 도발에 의해서 솔직히 단호하게 응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90년대 제1차 핵실험 이후를 거쳐서 1998년 8월 31일 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클린턴, 부시 대통령을 거쳐서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근 20년 동안 20년 지금 넘었죠. 계속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 미국이 행동보다는 말로 즉 외교적 수식어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매번 우리가 하는 말이 serious consequences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은 지금까지 북한의 정책에 뭐 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방향의 그 변화라기보다는 보다 전술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또 때로는 공작 활동을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은 바꿔왔지만 글자 그대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어도 북한 정권은 그들의 근본 목표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대남 대미 관계는 외교 관계 정상화나 화해, 뭐 평화 공존 이런 것이 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선의 관계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어떻게 보면 궁중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궁중 경제에다가 계속 현금, 식량, 비료 및 뭐 보상금을 계속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관계 정상화나 화해 평화 공존 이런 것은 그냥 다지개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체제 경쟁의 역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즉 1945년 2차 그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제일 실패한 북한이 경제 구도 때문이죠. 경제적 자생력이라 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무력 도발로 대남 대미 정책을 펴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관한 이 북한 도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이 미대응 사례를 놓고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도발 사이클은 계속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가 변해왔습니까? 변해왔다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제가 미국 입장을 설명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일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법을 다 써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선 90년대 초에 올라가면 그때 이따가 제1차 핵실험 위기가 닥쳤을 때죠. 90년대 초에 1994년에 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는다고 엄포를 놓고 나서 클린턴 정부는 북한한테 어느 정도의 외교적 압박을 가한 후에 북한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1994년 제네바 합의 아니면 또 핵 동결 협약 또 Agreed Framework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 미국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K2를 개설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핵 발전소를 동결했지만 동시에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8월 31일 우리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그 일본 영토 상공으로 발사한 이후 미국은 대북 정책을 오히려 더 완고히 고수했습니다. 즉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대북 주기 정책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텅 비어 있는 북한의 금장리 시설을 그 사퇴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한테 40만 톤의 식량을 그때 지원했습니다. 그 180만 달러에서 그때가 그게 180 밀리언 달러스는 상당한 과감한 지원이었습니다. 미국 쪽 입장에선. 그런데 그때 2002년 때 그때 제가 CIA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북한은
우리 미국은 북한이 이 핵 동결 협약을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강경 정책이라는 것을 밀고 나가던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리 그 2차 임기 시에는 이 강경 정책이라는 걸 솔직히 완전히 저버리셨습니다. 우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왜 좀 스타일이 좀 그러셨잖아요. 우리 이라크 전쟁에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왜 스타일을 말하시는 게 좀 이렇게 좀 익스트림 하셨어요. 우리 북한도 뭐 악의 축이라 뭐 2002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이미지가 그래서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 하면 뭐 굉장히 강경 정책만 밀고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2차 임기 시에는 솔직히 그걸 완전히 저버리셨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4일 북한이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 날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서 미사일을 7방이나 그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달에는 1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습니다. 그러자 부시 행정부는 대북 그 경제 제재 정책을 저버리고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고 식량을 지원하고 마지막 해 때는 제가 그때 부시 대통령 백악관의 행정부에 있었었는데 마지막 해 때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그 명단에서까지 제외했습니다. 그게 그때 일본 사람들 그거 가지고 굉장히 난리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정말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칸들레사 라이스하고 크리스토퍼 하일하고 그 이유가 8년 동안 우리가 너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렇게 협상 노력을 했는데 결국 협상은 실패하고 오바마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오바마 정부랑 뭘 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후 북한의 행동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시기 전에 대통령 후보 있었을 때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 토론할 때 디베이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캔디데이트였을 때 후보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anytime, any place 만나겠다. 협상도 하겠다. 6자 회담도 계속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려고 오바마 생각은 그렇게 정말로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들어오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6개월 안에 제2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6자 회담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선언,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거라고도 선언. 정말 솔직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6개월 안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래서 또 부시 강경 정책 어쩌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가 어쩐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들어와서 한 게 없거든. 그냥 뭐 이렇게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6개월 안에 파파팍 이렇게 북한이 나오니까 얼마나 솔직히 오바마 행정부는 좀 황당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북한은 다시 한번 볼 문제다. 이래서 거기서 나온 이 상황에서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바로 이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입니다. 즉,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거는 북한의 이 도발 후 보상을 이 패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하지 않으며 이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이제 두고 보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과 협력을 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북한을 오래 봤는데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 도발 보상 사이클도 저버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2년을 지금 보세요. 2년을 보면 김정은은 제가 보기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김정일 김일성보다도 이제 보니까 더 위험하고 오히려 더 무책임한 절대주의적인 독재자입니다. 북한의 인자였고 자기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그 장성택의 공제적인 진짜 전격 처형은 북한에서도 유래를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유래를 찾기가 힘들어요. 북한의 6년 역사상 이렇게 가족 이론이 비참하게 실행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개혁자가 아니에요.
지금 2년 동안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십시오. 만들어 놓은 것은 피상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 화려한 스키 리조트, 지금 리프트까지 구했는데, 그 다음에 리조트, 대규모 수상공원, 그 승마장 등인데, 수상공원은 우리 여름에 제가 애들까지 한국에 데려가 봤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요. 통일되면 한번 북한에도 애들 데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결국 해놓은 건 이런 것 뿐입니다. 북한이. 그러므로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비핵화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리고 단기 목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비핵화 추구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에 대한 좀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솔루션, 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밑에서 진정한 개선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북한 권력 내부의 불안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장성택 처형의 이유가 여러 말이 많은데 이권 다툼이건 권력 투쟁이건 북한 집권층 내부에 그래도 그 분파주의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북한 그 독재 체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극도의 공포심을 통해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포를 담아 이렇게 낼 수 있는 권위를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북한의 정권 안보가 더 위태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한반도의 장기 전략,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제 북한을 위한 공동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군 계획이 아닙니다. 군 계획은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하지만 정치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통일에 대한 장단기 도전과 그 다음에 통일이 우리한테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먼저 bad news 먼저 얘기를 할게요. bad news first 한다면 한반도 통일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일에 따르는 도전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걸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니까. 과거 독일이 경험하였던 것보다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도전은 그 도전과 통일에 드는 비용은 아마 진짜 독일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경제적인나 기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서로의 세계관이 이토록 차이가 많은 두 사회가 통합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독일의 통일이 지금 선례가 되기는 하지만 동서독은 지금의 남북한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있냐? 만약에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나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해서 통일이 만약에 된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다. 만약 그럴 경우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그 큰 걱정이 되는 것이죠. 북한의 불안정은 이미 극도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을 더욱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기근이나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대규모의 외부 원조가 요구되는 주요 인도적 재난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면 이미 절름발이가 된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불구가 것이며 또 통신 및 대중 전달 시스템의 장애를 가져올 것이고 농공업 생산을 부진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거대한 잠재적 피난민 상태가 발생할 확률도 크고요. 이게 굉장히 중국이 걱정하는 문제죠. 또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드는 비용이 독일의 경험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로도 한국과 비교해서 북한의 크기는 서독의 동독을 흡수했을 때보다의 동독의 크기보다 훨씬 크긴 큽니다. 그래서 북한을 흡수해야 하는 한국은 서독이 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북한의 경제는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확실하고요. 또 동서독과는 달리 남북한은 여태까지 65년 동안 실질적으로
교류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남북한 통일 비용 총액이 독일의 상황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미화 1조 9천억 불, 제가 원래 산수에 약했는데 그게 하나로 약 1,900조 원이 더 든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비용을 정확하게 알기는, 분석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일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북한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확실히 모르지만 비싸긴 비쌀 거예요, 통일이. 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비용보다도 더 저는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통일이 만약에 성사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한국의 동포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이 통일 후 한국에서 단지 그냥 미숙련 저임금 노동직뿐이 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북한의 중산층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중산층의 생활 수준은 높아지겠죠. 뭐 컴퓨터와 자가용을 칠 수도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자주 먹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 사회적 위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형적인 북한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 고용주들에게는 거의 아무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이 기술자들은 자기네들의 한국 동료들보다도 더 계산기를 능통하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적이고 응용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그들의 지식이 일반적으로 낡아 빠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로 북한의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은 현재 한국 의사들에게는 이미 보편화된 현대 의학과 장비에 관해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교사와 교수들도 특히 기하학이나 유기생물학과 같은 비정치적인 과목이 아닌 인문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역사 교사들은 실제로 있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김씨 일가가 3.1운동 때 일본에서 대항에서 어떻게 뭐를 했는지, 지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김정일이 소위 백두산 기술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사와 세계사를 정의하는 실제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 포인트는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인 가치 체제 붕괴로 인해서 특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즉 주체 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 사상 뒤에 있는 가식과 거짓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할 통일 후 문화적인 쇼크는 한국에게 장기적인 도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포인트는 제가 영어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Don't fear unification. 통일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도전도 주겠지만 많은 기회와 혜택도 줄 것이다. 통일 한국의 여러 가지 혜택은 그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안보 혜택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 한국이 주변 강대국과 협력하게 되면 한반도 지역 안보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 한국이 현재 북한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통제한 후 종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은 마침내 맨날 납치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 납치건에 대해서 그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또 더 이상 북한의 이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또 중국은 잠재적인 피난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또 중국에서는 북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료, 식량 및 기타 원조를 지금 무상 지원으로 계속 보내는 이것을 자원 투자와 그에 따른 수익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통일 한국은 소비자와 산업이 번성하는 파워하우스, 즉 7,500만의 근면한 국민이 있는 아시아의 독일로 부상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맨삭스라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펌이 2009년에 보고서를 썼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봤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한국은 국내 총 생산이 30-40년 안에
프랑스, 독일, 아마도 일본까지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예상은 통일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군비 절약 생각해 보세요. 남북 간의 대적이 없어짐으로써 군사비를 국내 투자로 돌려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한국에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군비로. 군 복무 의무도 아마 중단될 것이고, 그러면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지금보다 더 빨리 고용시장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또 국가 부도 위험도, sovereign risk가 낮아졌습니다. 투자가들은 오랜 기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아주 위험도가 높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자본시장에서 신용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면서 컨설팅 컴퍼니에서 몇 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그 6월달, 7월달에 우리 신라 호텔에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서울에 가서 큰 무슨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 2월, 3월달에 생각나서 3차 핵실험 하고 나서 북한이 다 또 취소를 하는 거야. 일단 북한이 이거 사이클이라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뉴스에서 맨날 전쟁 날 것처럼 난리를 부리니까 좀 답답하냐, 미국 사람 맨날 전쟁 날 것 같이 보이니까 다 취소를 해버린 거야. 하여튼간 제가 생각에 너무 답답한데 북한에서 위기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 기간에 이 영향이 더 심해요. 그래서 통일 한국의 시나리오에서는 국가 부도 위험도가 현저하게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셋째는 천연 자원입니다. 통일 한국은 그 영토가 2배가 될 것이고 한국의 기존 기술과 자본으로 일약 횡재를 할 정도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로 실질적으로 강물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와 강물 자원의 97%를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한국이. 반면에 북한은 마그나세이트, 석탄, 우라늄 및 한국의 지금 우리 특산품이기도 한 최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그 히토류 금속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지하 자원이 아주 그 매장량이 북한은 풍부합니다. 이 다량의 광물 자원의 총 가치는 미화 6조불 한화로 약 6천조 원에 상당하며 이 액수는 현 북한의 국내 총 생산량의 무려 140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능력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노동력. 한국은 통일이 되면 거의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통합하게 되어서 의료와 경제 보조에 막금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한국은 국내 노령화 인구를 상쇄하는 비교적 젊은 인구도 물려받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평균 수명이 한 80이 되는데요. 80이래요. 좋습니다. 저는 한국 분들 좋고 그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는 한국 분들이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면서 하지만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여성 1인당 1.2%로 애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명씩만 낳는다는 거예요. 저도 독일 혼자인데 한 명씩은 왜 한국 여성분들이 이렇게 애를 안 낳는지 모르는데 안 낳아요. 그래서 인구 부족 현상의 주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 결과 한국은 2050년에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번째 고령 국가가 되어서 매 10명 취업 연령 성인당 65세 이상의 인구가 7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out of 10이 over 65가 된다는 얘기예요. 총 부양부의 비율은 취업 연령 성인 한 명당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 지금 현재 50%를 약간 웃도는 수치에서 2050년에는 105%로 2배가 되어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북한의 노동력은 통일 한국의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역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남북한은 668년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1945년 한반도가 양분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긴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이러한 분단이 변칙적인 것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누구도 한국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순이익을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아시아의 다음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통일을 향한 작업은 우리 모두의 우리 한국인들, 여러분들 같은 재미, 재외, 동포 여러분들, 또 저와 같은 한국계 미국인들, 또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하여튼간 외국인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한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price of greatness is responsibility. 위대한 것은 책임이 따른다. 즉 위대해지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역할은 전쟁이 없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통일 운동이 좀 더 힘차게 벌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 그래서 지속적인 자유, 인권 시장, 시장 경제 의식을 불어넣어서 계속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연성 통일의 운동이 본격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한마디 있기 전에 말하고 싶은 건 자녀에 대한 통일 교육으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 역사적 필요성,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행동하는 자의 편에 있고 조국의 통일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의사와 참여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